1953년 어느 날 호수 상공 위에서 갑자기 어디론가 영원히 사라진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담소인 슈페리어 호수였습니다. 캐나다와 접해 있는 이 거대한 호수는 수백만 년 전에 거대한 화강암 구조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호수의 주요 특징은 마리이락이라 부르는 배를 올리거나 내리는 등의 장치가 있는데 이는 슈페리어 호수와 그레이트 레이크 호수 사이를 항해하는 데 사용되는 병렬 장치입니다. 이 잠금 장치는 미 육군 공병대 감독하에 있었으며 뛰어난 엔지니어링의 우수한 사례로 간주가 되었고 게다가 멋진 풍경이나 볼 것들로 인해서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슈페리어 호수는 소위 킨로스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군사 전문가들을 당황스럽게 했던 세계 최고의 UFO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1953년 어느 날 펠릭스 몽클라 주니어와 로버트 엘 윌슨 이 두 조종사의 삶은 그만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1953년 11월 23일 저녁 그날은 날씨가 몹시 안 좋았지만 슈페리어 호수에서는 일상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격렬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 공군 사령부의 감시 레이더 화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소대로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레이더에 튀어나와서는 안 되는 어떠한 신호를 감지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신호에 감지된 미확인 비행 물체가 출입이 제한된 지역에 나타난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한 시설이었던 그레이트 레이크의 필수 상업수로에 진입한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따라서 당시 미 공군은 공군기지 킨로스 AFB에서 F-89C 스콜피언 제트기를 출동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곧 매서운 사나운 날씨로 인해 반드시 노련한 조종사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2명의 베테랑 공군 조종사를 출동시켜 해당 지역의 레이더에 포착된 미확인 비행물체가 과연 무엇인지 그들이 비행한 지점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제트 전투기가 대부분이지만 그때는 프로펠러를 이용한 전투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F-89 스콜피언은 당시의 다른 전투기들과는 달리 젯 엔진을 달고 있던 최첨단 전투기였습니다. 과거 냉전 기간 동안 제트 엔진으로 구동되어 운항을 시작한 이 전투 비행기는 무려 10년 이상 중요한 인터셉터로서 캐나다와 미국 북부 국경을 방어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바로 요격 임무를 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라는 것인데 요격이란 적군의 폭격기나 전투기 등이 자국의 영공을 침입하여 공격해올 때 이를 격퇴하여 아군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최고의 무장 전투기 중 하나였던 F-89는 17년 이상 북미 공군 사령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날 출동한 조종사였던 펠릭스 몽클라 중위와 로버트 윌슨 중위는 그들이 맡은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출격한 베테랑의 조종사였으나 이후 그들을 두 번 다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미지의 물체를 조사하는 요격 임무는 출동한 전투기와 조종사들의 실종으로 인해 미지의 임무가 되고 말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조사하던 전문가들은 아직도 여전히 미해결 문제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그날 당시 전투기 이륙 후 조종사 윌슨 중위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최초의 레이더에 감지된 방향, 속도, 그리고 고도가 계속 바뀌고 있었던 그 신비한 레이더의 얼룩처럼 보였던 비행체의 근원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상 제어기는 출동한 조종사들이 수상한 물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 마침내 미시간 상류의 키위노 포인트에서 불과 70마일 떨어진 지점, 즉 수잠금 장치의 북서쪽 160마일 거리에 있는 미확인 물체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이더 스크린에 매우 뚜렷이 표시가 되었는데 전투기와 UFO가 하나의 커다란 연결된 점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지상 제어기는 F-89C를 더 이상 감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베테랑 조종사가 이끌던 첨단 군용 제트기는 그 어디에도 없었고 곧이어 그 미확인 비행체도 그들과 함께 화면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미 공군은 미국 해양경비대 및 캐나다 해양경비대를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조사가 이뤄진 뒤 첫 번째 진술에서 지상 통제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목격한 내용은 당시 전투기와 미확인 물체가 키이노 포인트 근처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 말고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상한 상황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미 공군의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당시 조사를 위해 출동한 전투기의 소실에 대한 초기의 보고서가 단지 잘못된 것이었을 뿐이라고 빠르게 입장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미 공군은 1953년 11월 23일 당시 그 지역에서는 날씨가 무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어떤 비행 일정도 일치 없었다는 캐나다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마치 레이더에 잡힌 이상한 궤적의 비행 물체가 캐나다 공군의 C-47 제트기였으며 그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당시 임무가 성공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미 공군이 당시 임무는 성공적이었지만 펠릭스 몽클라 중위가 현기증을 앓는 바람에 그만 조종을 잘못하여 위스콘신 인근 슈페리어 호수에 추락하고 말았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몽클라 중위의 가족에게 말한 또 다른 버전은 조종사가 너무 낮게 비행하는 바람에 그만 호수와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베테랑 조종사가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켜 추락했다거나 아니면 낮게 비행하다 호수와 충돌했다거나 아니면 둘 다라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도무지 무슨 일이 당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킨로스 보고서에 의하면 수색 및 구조는 실패했고 당시 F-89 제트기가 슈페리 호수의 깊은 곳에 가라앉는 바람에 수심이 깊어서 도저히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미 공군의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의 줄거리가 갑자기 변경된 이후 킨 로스 사건은 이상하리 많지 더 이상 대중이나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다시 1953년 그 폭풍 치는 밤에 일어난 일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로 1955년까지 미국 해병대 해군 비행가였던 도널드 키오시였습니다. 그는 미해군 퇴역 후에 미확인 물체에 관련한 주제에선 세계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1955년에 공중현상에 대한 주요 조직 중 하나인 국가조사위원회인 NICAP의 설립 멤버였습니다. 그곳은 비영리 조직이었고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단체였던 것이죠. 어쨌건 키오시는 이미 1948년 켄터키 항공방위군 조종사였던 만텔 씨가 미확인 비행물체를 찾아서 파견되었다가 B-51 머스탱 전투기가 그만 추락하여 사망했던 사건을 포함하여 다른 유사한 비행 접시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미 공군의 킨로스 사건에 대한 내용 조사에 도전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러가지 이상한 징후를 느꼈던 키오시는 미 공군이 킨로스 사건의 진실을 모호하게 하려는 마치 단체로 뭔가를 감추려는 그러한 배후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물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우당시 출동했던 F-89C 전투기와 함께 실종된 두 조종사가 서로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던 미 공군의 논리를 더욱더 잘 이해하려면 당시 미스터리가 발생한 시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킬로스 사건과 그에 대한 실종 위치는 항상 UFO 애호가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미국과 소련은 실제로 1952년에 핵무기 경쟁과 공산주의 또는 냉전시대의 부상으로 인해서 서로 긴장이 몹시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밀 사건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서로 통제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내 방공망이 급속히 확장이 되었고 이 기간에는 수많은 공군기지와 레이더 기지가 설립이 되어
국가 방공 전략의 초기 단계가 형성이 되었던 때였으며 킬로스 사건 당시 이 초기 방어 시스템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산지와의 무기 경쟁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은 뉴멕시코 로스웰, 워싱턴 레이니어 근처, 그리고 심지어 미국 국회의사당과 같은 일련의 대규모 UFO의 목격과 함께 미국 대중은 거의 매일같이 UFO 목격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블루 프로젝트의 작업에 개인적으로 관여한 것과 함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높은 우려를 가져오게 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쨌건 키오시와는 별개로 UFO 연구원이었던 존 테니를 포함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킨로스 사건의 실종이 실제적으로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UFO의 만남과 서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껏 노출된 정보와는 또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한 지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사라진 조종사 몽클라 중에 희미한 무선 전송이 어디선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신규 정보는 UFO 조사 그룹의 많은 사람들이 당시 출동했던 F-89C와 UFO가 서로 어떤 형태로든 충돌을 했는지 또는 무언가가 미 공군 비행기를 납치했었는지 그것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진실을 대중으로부터 차단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미군은 당시 소련의 핵실험을 탐지하고 자신들의 핵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되었던 1급 비밀 군사작전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UFO 애호가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비록 핵전쟁에 대한 비밀 군사작전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계인지 외계인지 모를 미지의 존재가 인류에게 하는 모든 간섭들을 포함하여 또 다른 힘도 비밀리에 작용하고 있다는 믿음을 부채질하기에 매우 충분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시간은 부질없이 흘러갔고 킬로스의 제트기와 조종사가 사라진 지 15년이 지난 1968년 결국 당시 사라진 F-89Z 비행기의 조각이 슈페리어 호수 동비항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인지 정부는 조사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그곳에서 발견된 내용에 대한 정보 또한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가 있을 뿐 중요한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다시 흘러 2006년 말 킨로스 사건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로서 당시에 F-89 스콜피언의 동체가 슈페리어 호수 바닥에 있다고 조사를 멈추지 않고 있었던 UFO 연구원이 그러한 내용을 발표했을 때 그 사건은 또다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의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그것은 더 그레이트 레이크 다이브 컴퍼니가 출처인데 이와 함께 50년 된 미스터리가 마침내는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함께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또 다른 그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더 많은 언론인과 UFO 전문가들이 그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이야기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민간 운영 UFO 조직이었던 뮤폰의 당시 이사회에서는 AP통신의 원래 기사가 가짜 뉴스이며 허위라는 것을 발견하고 들추기 위해서만 그들은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킨로스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대한 답이 나오길 희망하는 진실 여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남아있지만 현재까지도 킨로스 사건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또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어떤 마땅한 답은 없는 가운데 그 사건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에게 단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아픈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기억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중은 정부와 정부 관리들에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도움들을 요청했지만 킨로스 사건의 경우 해당하는 답변을 전혀 찾지 못했거나 발견한 경우에도 그 내용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UFO 존재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한 킨로스 사건과 같은 미스터리는 언젠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의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상당히 압축된 내용일 뿐이며 상세하게 조사된 좀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모두 하자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듯하여 그것은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던지 말던지 아니면 골골한 세상에 별도로 만들어 올리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골한 세상의 미스테리우스였습니다.